자, 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사회, 역사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나라의 등장과 발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1단원은 우리나라에서 나라들이 어떻게 생겨나고 이 나라들이 어떻게 발전해 가는지 이런 과정들을 봐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왼쪽에 보면 이렇게 기원전 2333년에 뭐 고조선, 뭐 신라, 고구려 백제, 뭐 삼국통일, 발해건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연도를 절대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굳이 외워준다면 그냥 뭐 기원전 2333년에 고조선,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가 생겼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한 지금이 2021년이니까 뭐 한 약 4,000년, 4,500여 년 전, 그치? 전에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가 생겼다. 이 정도만 그냥 생각해 주시면 되지. 절대 이런 연도를 물어보거나 하는 것들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어떤 나라들이 있었는지 정도는 조금 순서만이라도 정리하고 있으면 조금 좋을 것 같아. 이번 시간에 배우겠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는 고조선이 되겠죠. 고조선 이후에는 우리가 바로 삼국시대라고 부르는 시대가 온다. 말 그대로 보면 삼국시대. 여기에 보면은 뭐 신라가 먼저 건국되고 그 다음 고구려 나오고 백제가 된다고 하지만 뭐 이런 순서 외울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여러분이 뭐 제일 많이 들은 표현이 아마 고구려, 아이고, 제일 많이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일 때는 뭐 고구려, 그다음 백제, 그다음 신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이 세 나라를 포함해서 삼국시대라고 불러요. 여기에는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 가야라는 나라도 있었다는데 왜 가야는 빠지는 거예요? 이 가야는 나중에 요 신라에 의해서 흡수돼요. 하나의 강력한 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국시대가 됐을 텐데 그러면 네, 그래서 가야를 빼뜨리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라에 흡수돼서 그 다음에 이제 삼국시대를 통일하게 된 것이 신라. 그래서 바로 이 통일신라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삼국통일, 그러니까 여기를 신라가 통일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때 발해라고 하는 나라가 마찬가지로 신라와 함께 있던 시대가 되는 것이다. 요 정도까지 순서들은 조금 알아두면 좋겠다. 다시 한번 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 그 다음 삼국을 통일한 건 신라. 그래서 통일신라와 발해가 있었다. 이런 흐름 정도는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책을 한번 읽어볼게요. 고조선 건국 이후, 자, 삼국시대까지, 그치? 고조선 건국 이후 삼국시대까지. 요거 나와 있지. 우리 역사 속에서 여러 나라들이 등장하였다. 이들 나라들은 주변의 다른 세력들과 교류하거나, 그치? 교류. 서로 뭔가 주고받는다는 걸 교류라고 하지, 그치? 때로는 경쟁한다. 서로 싸운다는 이야기지. 좋은 거 있으면 사이가 좋을 때는 서로 막 먹을 것도 나눠 갖고 문화도 받고 주고 받다가 사이가 안 좋아지면 이제 싸우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서 그들의 고유한 문화, 뭐 언어라든지 옷이라든지 먹는거나 이런 다양한 문화재들을 만들어 나간다. 우리 역사 속 고조선은 어떤 나라였을까? 고구려 백제 신라는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전했으며 어떻게 통일을 이뤘을까? 이 나라들이 남긴 문화유산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자, 이런 것들이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은 경주 문무대왕릉이 있네요. 삼국통일한 문무왕의 바다 무덤으로 문무왕은 자신이 죽은 뒤에 동해바다의 용이 되어서 나라를 지키겠다는 뜻을 남겼다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자기가 자신이 죽고 나서도 여기를 무덤으로 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요 가운데가 요즘 무덤 모양으로 생겼죠, 그쵸? 그래서 뭐 외적이 쳐들어오면 이 바다에서 외적을 막고, 그치? 적들이 쳐들어오면 내가 막겠다. 나라를 지키려는 그런 문무대왕의 마음이 나타나 있죠. 이건 이제 뭐 나중에 통일신라 시대에 자세히 살펴볼 거고요. 자, 오늘 배워야 되는 핵심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고조선의 건국과 발전 과정을 알아봅시다 라고 돼 있죠. 그렇죠? 자, 이거는 무조건 뭐 어느 시험을 보든지 한 1번, 2번 문제로는 항상 나오는 주제인 것 같아. 우리나라의 고조선, 당연히 낼 수밖에 없는 문제겠죠. 어느 역사 시험을 보든지 낼 수밖에 없어. 이유가 뭐겠어? 결국 고조선은 뭐야?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니까. 자, 이거는 당연히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뭐 퀴즈 프로그램에서 나오든지 아니면 갑자기 지나가다 누가 물어보든지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가 뭔지 아시나요? 이랬는데 대답을 못하면 이게 좀 창피해질 수 있는 거야. 그치?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는 바로 뭐다? 고조선이다. 요 정도는 당연히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고조선은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한번 책을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조선 하면 핵심적으로 기억하셔야 될 게 바로 이 청동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알겠나요? 자, 다시 여기다 정리할게요. 자, 고조선이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죠. 고조선 하면 기억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고조선은 자, 청동기를 바탕으로 한 국가가 되는 거야. 알겠지? 자,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 사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서 자,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의미. 결국 힘을 가진 자들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지배한다. 지배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신분제도가 생겼다는 걸 의미하겠지? 그치? 자, 강력한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가 지배자가 되고 지배를 따라야 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이야기잖아. 그쵸? 그러면 이제 힘 있는 사람들이 다툼이 훨씬 많아지겠지. 내가 더 강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노비를 갖기 위해서, 또는 내가 더 많은 땅을 갖기 위해서 엄청나게 치열하게 싸우겠죠. 이 중에서 가장 힘이 센 세력이 주변 세력들을 하나로 모으기 시작을 하겠죠. 자, 국가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난다는 거야. 결국 힘이 가장 센 세력이 주변 세력들을 한편으로 흡수하면서 생겨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런 식으로 생겨나는 거는 어디에도 나와 있냐면 지금 우리가 배울 이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 단군왕검 이야기도 나와 있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가장 힘이 센 세력은 여기서 보면은 바로 여기 환인의 세력이야. 왜? 환인의 세력은 누구의 후손이래? 신의 후손이야. 그치? 이 엄청난 강력한 거지. 그치?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라니까 엄청 높은 거잖아. 그치? 그럼 이 사람들이, 이 환인이 이끌고 온 세력이 가장 강력했어. 근데 이 환인은 결국 혼자서만은 나라를 못 만드니까 다른 세력을 끌어들여야 돼. 여기서 끌어들일 때 고민을 한 거야. 곰을 숭배하는 부족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이 있었다. 근데 얘네들을 다 당연히 같은 편으로 만들었으면 좋았겠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바로 이 호랑이 부족은 같은 편이 되지 못한 것으로 보여. 그래서 바로 이 환인의 세력과 곰을 숭배하는 부족이 힘을 합쳐서 둘이 세운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의 고조선이라고 보면 되겠죠. 알겠나요? 자, 이렇게 왜 너네도 생각해 보세요. 나 혼자 싸우려면 적을 어떻게 이기겠어? 힘을 합쳐야 될 거 아니야. 맞아? 처음엔 친한 애들끼리 모이겠지. 친한 애들끼리 모여도 숫자가 부족하네? 우리 반 친구 전체 모아서 싸우겠지. 1반, 2반 싸워. 3반, 4반 싸워. 반끼리 싸우다 보니까 또 더 많은 친구들이 모이면 좋겠는 거야. 그치? 그럼 이제 학교 전체가 모여서 다른 학교랑 싸워. 응? 그러다가 이제 이 지역이 모이는 거야. 그치? 점점 이렇게 사람이라는 것은 더 세력을 키워나가는 그런 것들이 있죠. 뭐 인간의 본능이기도 하고 동물들도 뭐 비슷하지 뭐. 그 다음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등장한다. 자,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 이거는 뭐 당연히 알고 있으셔야 되겠죠. 그 다음 고조선 건국과 관련하여 다음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쵸? 자, 그래서 여기 아까 선생님이 설명 빠뜨렸네. 청동기는 구리와 주석을 섞어 만든 도구를 사용하던 시대이다. 자, 청동기에서 조금 더 한 말씀만 드리자면 이 선생님이 이야기했어요. 자, 청동기 시대라고 해서 이 청동기로 농사를 절대 짓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자, 청동기는 구리와 주석을 섞어서 만든 금속이야. 굉장히 가격이 비싸. 이 당시에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농사는 여전히 뭘로 짓는다? 돌멩이로 짓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폼이나 낫으로 농사를 짓는 시대가 아니었어. 청동기야. 아직 철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청동기는 농사를 짓는 데 사용하진 않는다. 청동기로는 주로 뭘 하냐? 뭐 칼이라든지 뭐 거울 같은 장식품 정도를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환인의 아들인 환웅이 하늘에서 인간 세상을 자주 내려다보며, 자, 하늘에서 인간 세상을 내려다보았잖아. 그러니까 결국 환웅은 환인의 아들이니까 결국 신의 후손인 거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제일 세다는 거지. 그치? 내려다보면 직접 그곳을 다니고 싶어 했다. 환인이 아들의 뜻을 알고 내려다보니 태백산, 자, 지금의 묘양산이라고도 하고, 그치? 지역이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아들에게 가서 다스리게 했다. 자, 추정된다는 것은 결국 워낙 오래전 이야기잖아요. 뭐 4500년 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산의 이름 태백산이라고 하는데, 이 산은 태백이라는 말은 큰 산 이런 것들을 대부분 한자권에선 태백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에 태백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정확하게 어떤 산을 의미하는지는 이제 조금 학자들끼리 논란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역사라는 건 무조건 절대적으로 사실인 것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더 연구하고 밝혀나가야 되는 것들이 많다. 어쨌든 우리나라에 있는 산을 의미하는 건 맞고, 네. 그래서 환웅은 바람이나 비, 구름을 다스리는 신하를 데리고 왔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바람과 비와 구름을 다스리는 신하래.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 바람이나 비, 구름을 다스리는 신하를 데려왔다는 거지. 요게 제일 포인트. 그 다음 아까 말한 것처럼 환인 역시 자기의 무리 3,000명. 이 당시에 3,000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겠죠. 우리 학교 뭐 전교생이 한 6,7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치? 이게 무려 거의 5,000년 전 이야기잖아. 아까 4,500년, 5,000년 전 이야기라고 했잖아. 그 당시에 3,000명씩 움직여 다녔다고 하면 엄청 많은 숫자겠죠. 그래서 세상을 다스렸다. 두 번째, 그러니까 환웅이 뭔가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세력들을 이끌고 이제 우리나라 땅에 나타난 거지. 원래 그럼 있던 이제 곰 부족과 호랑이 부족은 뭔가 위기를 느꼈겠지. 그치? 둘이 싸우던지 아니면 이제 그 밑으로 들어가서 충성을 하던지 둘 중에 하나겠지. 어느 날 곰과 호랑이가 환웅을 찾아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빌었다. 진짜 곰과 호랑이가 환웅을 찾아왔을까? 물론 이건 4,500년, 5,000년 전의 이야기라 선생님도 정확하게 모르겠다. 그지?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런 일은 없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곰과 호랑이를 따르는 부족의 사람들이 환웅을 찾아간 것이라고 봐야 되겠지. 그지? 환웅은 쑥과 마늘을 주면서 이것을 먹으면서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했다. 인내심 테스트 하는 거지. 뭐 일종의 이거죠. 이거 뭐 지금으로 보면 이거 학교폭력인가요? 그쵸? 곰하고 호랑이 사람이 아니니까 이야기상 학교폭력은 아니네.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듣느냐 안 듣느냐를 결국 보는 테스트를 하는 거지. 환웅의 입장에서. 둘 중에서 내 말 안 듣는 애는 뭐야? 쫓아내겠지. 그치? 내 말을 잘 듣는 애랑 같은 편을 하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곰과 호랑이 동굴과 들어가 이걸 지키려고 했으나 호랑이는 결국 인내심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참지 못하고 뛰쳐나갔다. 결국 호랑이 부족은 아웃인 거지. 왜? 환웅의 말을 듣지 않은 거잖아. 반면에 곰 부족은 오랫동안 참아서 이 환웅이 말한 걸 잘 지켜서 바로 이 웅녀가 되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웅녀가 바로 누구랑 결혼을 했다? 환웅하고 결혼을 했다. 그러니까 이 두 세력이
처음 본 거잖아요. 서로 잘못하면 전쟁을 할 수도 있어. 그치? 근데 이 두 부족이 서로 싸우지 않는 좋은 방법은 뭐야? 두 부족의 결혼을 하는 거죠. 왜? 결혼을 하면 가족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덜 싸울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그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후에 당군왕검이라고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당군왕검은 아사달, 지금의 구월산 근처로 도읍을 옮겨서 고조선을 건국했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쵸? 물론 여기도 뭐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주 여러 가지 썰들이 있습니다만은, 자, 그러면 첫 번째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로 알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라는 거죠. 자, 여러분이 역사학자처럼 자, 이 부분을 한번 추론,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는 논리적으로 추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과연 이것들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 아, 신기하다 이게 아니라 뭔가 역사적인 의미를 알아내야 된다는 거잖아. 첫 번째 거 볼까요? 환웅은 바람과 비, 구름을 다스리는 신화라고 했어. 바람이나 비, 구름이라는 건 결국 왜 중요한 거야? 고조선 사회에선 바로 뭐가 중요했다? 바람과 비, 구름은 뭐에 중요한 것이야? 바로 농사를 중요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고조선은 농사를 중요시하는 사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농업을 할 때 바람과 비, 구름, 즉 비가 얼마나 내리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두 번째 거 볼게요. 두 번째. 그러니까 곰을 믿는 부족과 호랑이를 믿는 부족이 환웅 부족과 함께 하기를 원했다. 그치? 그래서 곰과 호랑이가 환웅을 찾아와서 사람 되게 해달라고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곰하고 호랑이가 온 게 아니라 그 부족 중에서 호랑이나 곰을 숭배하던 그런 부족 사람들이 찾아온 거지. 세 번째, 웅녀는 환웅과 결혼을 했다 라는 것이죠. 결국 그러면 어느 부족과 연합을 했다? 환웅은 결국 곰을 믿는 부족과 연합했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연합해서 만든 나라가 바로 무엇이다? 고조선이라고 하는 것이지. 알겠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고조선의 최초의 이야기, 당군왕검 실화가 설려있는 책은 바로 이 삼국유사라고 하는 책입니다. 근데 고조선이 처음 세워졌다는 게 기원전 2333년이었는데 이 삼국유사를 쓴 이련은 고려시대 사람이야. 약 300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책이 기록이 된 거예요. 3000년. 몇 년? 3000년. 얘들아, 지금이 2021년이잖아요. 3000년 전이야.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라고 생각해봐. 엄청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이 이야기를 삼국유사에 기록했다. 그러면 3000년간 이 이야기는 어떻게 전해지고 있었을까? 계속 사람들의 입으로 계속 전해져 왔겠지. 그치? 그러니까 그만큼 이 이야기가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라는 거 생각해 보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러면 도대체 너네가 생각했을 때 이런 건국 신화라고 하는 건 도대체 왜 만들 것 같아? 한번 생각해 볼까? 도대체 왜 이런 항상 어느 나라든지 이런 건국 신화를 가지고 있거든? 이런 건국 신화는 도대체 왜 만드는 거야? 왜 만들 것 같아? 한번 이야기해 볼까? 결국 고조선이란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누구야? 지금 단군 왕검. 근데 이렇게 보니까 단군 왕검은 결국 누구의 후손이야? 바람과 비와 구름을 다스릴 줄 알고 하늘에 하느님이 환인으로부터 그 아들인 환웅이 나와서 곰하고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잖아. 얼마나 능력이 뛰어나며, 그치? 능력이 만렙이고, 그치? 그 다음에 신의 능력까지 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 싸움도 잘해. 그치?
엄청 뛰어난 왕이라는 거지. 이런 것들을 결국 누구에게 정당화시키기 위한 거야? 백성들에게 정당화를 시키고 싶은 거지. 그 당시 백성들이 뭘 알겠어요? 학교가 있어요? 뭐 글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쵸? 그냥 떠돌아다니는 소문을 믿는 거지. 당군왕검은 뭐 하늘에 내려온 신의 아들이라더라. 환웅은 뭐 엄마가 당군왕검은 엄마가 곰이라서 뭐 발톱이 있다더라. 뭐 이런 뭐 소문이 떠돌아다니면 믿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 지금처럼 뭐 사진이 있어, 카메라가 있어, 아니면 뭐 쫓아가서 뭐 확인하고 올 거야, 그지? 각종 소문이 떠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당화하기 위한 그런 신화라고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겨서 고조선에는 법조항이 8개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거를 고조선의 법 중요해요. 고조선의 법조항은 원래는 8개가 있었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고조선에는 8조법이 있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중에서 3개의 조항만 전해지고 있다. 자, 마찬가지로 이 3개 조항은 왜 중요하냐면 이 3개 조항을 통해서 고조선이 어떤 사회인지를 우리가 또 추론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추론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를 선생님들이 굉장히 시험 문제에서 좋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추론적인 것보다는 이제 지식적인 게 되어버리긴 했지. 근데 어쨌든 추론할 줄 알아야 돼. 이 조항을 보고 당시 사람들이 아까 보면 생활 모습을 짐작해보자. 자, 카메라도 없고 동영상도 없어. 그러니까 이 법을 통해서라도 이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추측해봐야 되는 거야. 첫 번째 봅시다.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오, 법이 아주 엄청나게 무섭죠, 그쵸? 큰 죄는 법으로 엄격하게 다스렸음을 알 수 있어. 그치?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과거에는 사람의 생명을 굉장히 중요시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사람을 죽인 자 사형으로 처한다. 법이 엄격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첫 번째, 법이 엄격하다. 두 번째,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해. 그러니까 뭐야? 사람 죽이지 말라는 거야. 굉장히 뭐야? 생명이 소중하다. 생명을 소중히 여겼다. 생명을 왜 소중히 여기냐면 열심히 일해야지. 노동력을 중시하는 거니까 열심히 일해야 되는 사람을 죽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이 당시에 인권이나 뭐 그런 생명의 가치가 그렇게 소중한 사회였다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도 있는 것 같아. 뭐 어린애에 대한 인권이라든지 여성에 대한 인권, 뭐 노비가 있던 시대잖아요. 노비가 말 안 들으면 막 죽여버리고 막 이러던 시대니까 조금 생명을 막 엄청 소중히 했다. 그게 뭐 좋은 의미의 생명 존중이 아니라 약간은 자기들의 그런 노동력, 사람을 그러니까 일종의 뭐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도구처럼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뭐 농사를 짓고 일해야 되는 사람을 죽이면 안 되지 않냐, 이런 거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법이 엄격했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남에게 상해를 입힌 사람다. 상해라는 말은 다치게 한 사람. 근데 다치게도 어떻게 보면은 심하게, 뭐 친구랑 싸우다가 뭐 약간 극혔는데 곡식으로 갚는 게 아니라 뭐 다리가 부러졌다든지 머리가 깨졌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요. 심하게 다치게 한 걸 상해라고 하는데 곡식으로 갚는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곡식으로 갚는다라고 했다는 거 보면은 여기서는 뭘 인정하고 있다는 거야? 바로 개인의 재산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내 재산이 있어야지 곡식으로 갚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갖고 있는 곡식이라고 하는 재산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럼 이 당시에는 결국 돈은 많이 쓰이지 않았다는 것. 돈이 있었던 걸로는 보이는데 돈은 거의 많이 쓰지 않았지. 그냥 물물 교환이지. 그러니까 먹을 것도 부족했다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그치? 그래서 그냥 곡식으로랑 1대1로 교환하는 형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 닭 한 마리 치킨 사 먹으려면 지금은 뭐 치킨 한 마리 15,000원, 17,000원, 2만원 주고 사 먹으면 되잖아. 근데 과거에는 치킨 마리 먹고 싶으면 막 쌀 몇 자루를 가져가서 닭이랑 바꿔 먹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돈이 별로 쓸모가 없어진 거. 왜? 돈은 못 먹잖아.
곡식은 가지고 있다가 배고프면 먹으면 되고 남들이랑 바꿔 먹을 때는 쌀로 바꿔 먹는 거지. 곡식으로 바꿔 먹는 거지. 그렇지? 개인의 재산을 인정하는 고조선이었다는 거. 세 번째,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은 데려다가 뭘로 삼는다? 노비로 삼는다. 그치? 네. 그 다음에 죄를 면하려면 50만 전을 내야 된다. 그치? 노비가 있다는 얘기는 결국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노비의 주인이 있다는 얘기니까 바로 신분사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신분제도가 있었다. 그치? 그 다음 두 번째는 50만 전이라고 했으니까 있기는 있었다. 돈이라고 하는 화폐. 돈이 있기는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많이 쓰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죠. 됐죠? 고조선의 법조항을 오늘날과 비교해보고 공통점과 차이점이 생기는 까닭을 말해보자. 당연히 시대가 엄청나게 지났으니까 법조항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대부분 것은 비슷하죠.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아직도 우리나라 사형 제도가 있기는 하죠. 근데 이 사형 제도를 한 20년간 집행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아직까지 사형 제도가 있기는 해요, 대한민국에. 그다음에 남을 다치게 한 사람은 요즘에 곡식으로 갚는 게 아니라 요즘에 뭐 다리를 친구랑 싸워가지고 뭐 다리를 부러뜨렸다. 근데 뭐 여러분이 쌀 몇 가마니 가져가서 병원비 대주는 거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치료비를 돈으로 갚죠. 뭐 벌금을 낸다든지 요즘에는 돈을 사용하죠. 쌀 이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지금의 시대는 신분제도가 없어졌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여기서 하나 상식적으로 말해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5천년이라고 말해. 반만년. 고조선이 생기고 나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되기까지를 5천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얘들아, 우리 지금 2021년은 신분제도가 없잖아. 맞아? 그러면 너네 이 신분제도, 노비가 있던 사회에 이 신분제도는 언제 없어지는 줄 알아? 1894년에 없어져.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신분제도가 없어진 거는 겨우 몇 년밖에 안 됐어요? 계산을 해보면 6년에다가 하니까 뭐 한 130년? 길게 잡아봐야 요 정도밖에 안 된 거야. 얘들아 생각해보고 5천년 역사에서 130년이 신분제도가 없었어. 그러면은 수학 시간에 배운 대충 어림만 해봐도 4,900, 870년은 신분제도가 있었던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신분제도가 사라진 지 130년밖에 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은 훨씬 긴 시간을 신분제도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자 여기 고조선의 청동기 문화 아까 이야기했죠. 그쵸? 고조선은 우수한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다른 부족을 정복하거나 통합하면서 세력을 확장했다. 아까 선생님이 고조선 하면 반드시 청동기 기억하셔야 되지. 그 대표적인 유물이 여기 나오는 바로 요 비파형 동검. 자, 중요해. 알겠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유물은 여러분이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자, 미송리식 토기, 비파형 동검, 탁자식 고인돌. 이게 왜 알아야 되느냐면,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 유물들이 왜 중요하냐? 이 유물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따라서 이 고조선이란 나라의 문화 범위, 즉 다른 말로 하면 고조선의 영토가 어디까지였는지를 뭐 할 수 있어요? 추론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미송리식 토기, 고구려 하면 아니 고조선 하면 미송리식 토기, 평북 의주 미송리 발견돼서 미송리식 토기. 자, 손잡이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손잡이가 있고 동글게 생긴 거 미송리식 토기. 중국 악기인 비파를 닮은 동검. 이게 청동 동검이야. 그래서 비파형 동검이라고 부르는 거야. 세 번째는 고인돌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렇게 밑에다 돌을 받친 다음에 올린 거. 이게 우리가 밥 먹는 탁자 같다 해서 탁자식 고인돌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이 세 가지의 유물이 겹치는 걸로 여기까지가 고조선의 영토였겠구나 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 고조선의 영토를 보세요. 자, 요렇게 고인돌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 비파형 동검, 여기 노란 거는 미송리식 독이죠. 그 다음 여기 고인돌, 탁자식 고인돌이 요렇게 나타나는 거지. 전국 여기 우리나라 땅. 자, 지금의 대한민국은 여기 있는 요 압록강과, 그쵸? 여기 백두산 지나서 요 두만강, 여기가 지금 우리나라의 경계야. 북한까지 포함한. 그러니까 지금의 중국 지역까지 고조선의 영토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미송리식 독이랑 비파형 동검이 탁자식 고인돌이 같이 나타나는 요 지역까지를 아마 고조선의 영토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유물들이 공통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만주와 북한 지역이 고조선의 문화 범위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라고 써놨지. 바로 어느 지역이 만주냐면, 자, 여기 위에 있는 요 지역을 만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만주. 그 다음에 이 지역을 지금 우리가 북한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선생님, 남한 지역은 왜 고조선의 범위가 아니에요? 이제 남한 지역은 비파형 동검이나 가끔 이렇게 고인돌이 나타나기는 하는데, 탁자식 고인돌이 나타나긴 하는데, 결정적으로는 요 미송리식 토기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 지역까지 영향권으로 볼 거냐 안 볼 거냐, 요거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는 거야. 그 다음 여기 보면 좀 깨알같이 적어져 있죠. 한반도 남쪽에도 탁자식 고인돌이 분포함. 그러니까 있긴 있어. 제주도에도 탁자식 고인돌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주도도 고조선의 영토냐 아니냐, 뭐 이거,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이 이거 가지고 이제 토론을 많이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조선에 대해서 영토가 어디까지냐, 뭐 더 연구하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지금의 중국 땅과 북한 땅이 고조선 영토의 대부분으로 추정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 유적이나 유물이 너무 많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미있는 게, 아무래도 너무 오래전의 역사다 보니, 그쵸? 어디까지가 영토였는지 불분명하잖아. 그래서 여기 보면 나라가 이렇게 경계가 명확하게 그어져 있지 않지. 그냥 흐릿흐릿하게 색칠돼 있잖아. 그지? 이런 걸 볼 수 있지. 고생했고요. 열심히 들은 친구들에게만 위해서 암호를 드려야지. 열심히 들은 친구들에게 나중에 좋은 선물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자, 오늘의 암호는요, 단군 왕검, 우리나라 최초 고조선의 지도